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도 이거는 책각거리는 시한폭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언론인은 지금 이게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압력솥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영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중국 경제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하기 위해서 이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침몰 위기의 중국 경제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국함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가 속도를 줄이고 있고 그리고 또 침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성장률로도 봐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수출 성장률도 봐도 그렇고 서출의 GDP 대비 비중으로 봐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FDI 들어오는 것도 봐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상황도 보면 지금 계속 하락하는 모습 뒤로 퇴보하는 모습 어쩌면 침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도 이거는 책각거리는 시한폭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언론인은 지금 이게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압력솥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너무 길게 보면 시간도 많이 드니까 한 2008년 이후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진 그런 해잖아요. 그럴 때 중국이 두 가지 정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많이 풀어서 내수를 키워야 되겠다. 그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했느냐면 일단 수출을 하는 것보다 이래저래 경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나쁘니까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썼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수에서 보면 소위 얘기하는 소비가 있고요. 투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출인데 정부 지출은 정책 변수니까 사실 내수하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소비고 하나는 투자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전통적으로 소비보다는 투자를 강조하는 그러한 경제 운영을 해왔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선진 소위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이 설비 투자, R&D 투자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2008년 이후에도 주로 그런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소비보다는 주로 이런 투자.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그러한 설비 투자라든가 R&D 투자도 많이 늘리긴 했습니다. 늘렸는데 그거 말고 투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려나가니까 이거는 정부가 의도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돈이 많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오르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주식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를 굉장히 호황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 급속하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게 어느 정도 급속히 올랐냐면 2016년부터 특히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 5년, 6년 정도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한 2배 정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소위 얘기하는 일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막 급속히 오른 상황을 한번 여기 간단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중국 부동산 가격이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 전반적인 프로퍼티 프라이스, 부동산 가격,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상승하는 모습을 2021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른쪽은 특별히 주택가격 그것도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주택가격을 보고 있는데 어떤 차트를 보든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이후에 급속히 감소하고 있죠. 이게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급속한 경제 성장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사회의 양극화를 불러오더라. 그러니까 중국의 그 공산당이 볼 때 특히 지금 3기 연임을 하고 있는 그
그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보니까 경제 성장을 빨리 하긴 하는데 이 사회적인 엄청난 양극화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위 얘기하는 중국몽도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2019년, 20년 이때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공동 부유론이잖아요. 공동 부유론은 말 그대로 야,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빨리 하고 떡도 많이 키웠는데 이걸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제재하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부동산 부문이고 두 번째 테크 기업이고 세 번째 바로 사교육 분야예요. 그래서 사교육 분야부터 먼저 얘기하면 사교육 온라인 교육 막 때려잡았죠. 또 뿐만 아니라 테크 기업.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테크 기업들이 막 제재를 받고 그래서 이게 마윈 같은 사람은 아예 이거 엄청난 그러한 탄압을 받고 그래서 일본으로 이렇게 도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전반적인 소위 테크 기업이 막 위축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한 또 부동산 건설 회사에 대한 자금줄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쓰리 레드라인 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어떤 빨간 등을 딱 켜가지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세 가지 조건이 있긴 한데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더 이상 부채를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 개발을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정책을 썼죠.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위축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되고 경제 봉쇄가 되면서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게 되니까 당연히 구매력도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밖으로 활동도 못하게 되니까 전반적인 주식 가격도 하락하고 동시에 이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 상승률이 왼쪽에서 보시면 이게 도시 규모별 보통 1선, 2선, 3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이징, 상하이, 선전 이런 1선 도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올라가지고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랐다가 이게 급속히 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 부동산 개발 투자도 최근에 2023년 계속 2022년에 이어서 지난해도 계속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위축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건설 투자가 위축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소위 얘기하는 이 부동산 건설 유관 산업도 전반적으로 다 위축이 되게 되는 거죠.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이 부동산 부문이 차지하는 게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한 2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멘트로 쌓아 올린 경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국도 우리나라 상당히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에서 보시면 2023년도 기준이에요. 지난해 한 중반 정도 기준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제일 높은 도시들이 여기 보면 상하이라든가 쉔전이라든가 아니면 슈조라든가 광저우라든가 아니면 베이징 이런 소위 일선 도시들이 대부분 제일 주택 가격이 비싼 그러한 어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굉장히 비싼 데 포함이 된다. 그래서 한 22 정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 가지고 평균적인 그 가처분 소득 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평균적인 주택을 사는데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보통 선진국은 한 10년 남짓이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무려 40년 내지 50년까지 걸리더라. 우리나라도 거의 30년까지 걸리더라. 이런 큰일 났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집값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게 약간 좀 떨어지긴 했어요. 약간 떨어졌지만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는 말씀이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책값거리는 시한폭탄과 같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부동산 버블이 막 커지면서 동시에 뭐가 있었느냐면 사람들이 그 집을 어떻게 샀겠어요. 자기 돈 가지고 충분히 못 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막 집을 한 채, 두 채, 막 10채, 20채까지도 막 사는 사람들이 막 나타났거든요. 왜?
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요. 이거 뭐 사놓으면 그냥 집값이 오르니까 거기에서 내가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가 있으니까 돈을 막 빌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아미르 수피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가 그 최근에 2024년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그러한 차트예요. 이거 뭐 우리 한국경제 설명할 때 한번 보여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그 한 10여 년 남짓 기간 동안에 이 중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더라. 한국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더라.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계속 두면 안 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수준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100%가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미르 수피 교수가 이렇게 걱정을 해도 GDP 대비 한 60%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경제를 걱정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 약간 비웃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약 본다면 사실은 머무든 개를 사실은 흉보는 그러한 형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우리나라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아미르 수피 교수가 걱정하는 바는 너무 빠르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나중에 이걸 주체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문제를 터뜨린다. 마치 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이게 뭐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100km다 하면 100km 이상 달리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달렸다는 거죠.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교통사고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좀 전에는 직접적인 어떤 그 계기로서 현재 상황이 이렇게 막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FDI도 줄어들고 뭐 수출도 뭐 줄어들고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한 그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 버블이 지금 꺼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다른 데에 있어요.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3기 지금 연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3기 연임하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가 더더욱 강화되고 그래서 소위 경제보다는 정치가 우선인 그러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끝난 전인대에서도 보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경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올해도 5% 정도 성장할 거야. 그거 말고도 뭐 최근에 몇 가지 사실은 뭐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뭐 LPR 금리, 그래서 뭐 장기 우대 금리도 뭐 0.25%포인트 정도 올리고 뭐 몇 가지 뭐 정책을 쓰긴 썼습니다만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심각한 상황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어떤 경제 정책을 내세우지 않고 있거나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이 시진핑 그 정부가 공산당 일당 독재를 더더욱 강화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진핑 1인 독재를 더더욱 강화하면서 이게 합리적인 어떤 분석과 판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의 어떤 권력 유지가 내부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인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 성장할 거야. 소비 진작보다는 뭘 한다고 그래요?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할 거야. 근데 그 투자가 물론 부동산 투자는 아닌데 주로 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주로 이 미래의 중국이 미국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산업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의 첨단 기술을 중국이 앞서 나가겠다는 그런 쪽에 투자를 주로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당장의 현재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좀 그것이 굉장히 지금 어쩌면 장기적인 그러한 어떤 목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이 패권 경쟁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과 이 그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우선 한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중국이 과연 미국과 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어떤 선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왜냐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가장 자유로운 그러한 환경에서 창의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이러한 그 디지털 어떤 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제 자체가 이게 사회주의 일당 독재로 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는가 하면 바로 그 인구 고령화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또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적어도 절대적인 강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되는데 식량이라든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그것이 다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다 수입해야 되는 외국에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경쟁하는 가운데 이게 결국은 마치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패권 경쟁에서 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또 미국과 일본이 패권 경쟁에서 일본이 다시 또 버블을 꺼트리고 또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간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지금 뭐뭐 말씀드렸습니까? 중국의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위기 세 가지 하면 첫 번째는 시진핑 정권의 일당 독재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시진핑 리스크가 있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점점 더 이게 심해질 텐데 거기에서 과연 이겨낼 수가 있을까?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 패권 경쟁과 연계해서 바로 패권 경쟁이 이기지 못한다. 인구 고령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인구 고령화를 따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패권 경쟁이 아니어도 인구 고령화 때문에 중국 경제는 서서히 이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는 말씀도 물론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한 고령 사회로 진입되고 있고 이것이 중국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그 2022년 기준으로 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중국 같은 경우에 한 14%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젊은 여성, 15세 이상, 49세까지의 여성이 출산할 걸로 기대하는 아이 수를 우리가 보통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2.1명 정도 돼야지 현재 인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한 1.09명. 그게 2022년 통계인데요. 지난해는 아마 그보다 더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한 1명 정도에 근접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정도면 낮아도 엄청나게 낮다. 물론 우리나라는 더더욱 낮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국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 인구 자체가 줄고 있어요. 옆에서 인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총 인구가 지난해만 해도 한 200만 명 정도 감소했거든요. 사망자는 한 1100만 명 정도였는데 11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죠. 그리고 출생아는 한 900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차를 생각하면 200만 명 정도 인구가 감소했다는 거고요.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생산 연령 인구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고 총수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비중도 보면 2010년에 한 73%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증가했다가 그 뒤에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산율 인구는 그보다 더 많이 감소했어요. 사실은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여기 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총 인구 수보다 생산연령 인구는 더더욱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함이 지금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부동산 버블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공산당 일당 독재를 더더욱 강화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1979년 이후에 그 등소평이 그 기치로 내세웠던 흑묘 백묘론 아니면 개혁 개방 정책을 도리어 퇴보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씀으로 해서 다시 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본격적으로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하면서 거기에서 이 중국이 엄청난 그러한 압력을 받고 그래서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 뿐만 아니라
인구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적어도 외부적 충격이 없다 해도 서서히 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